남편과 26살에 만나 이듬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 둘은 서로가 꿈만 같았습니다. 영채야, 나한테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이제 고아 출신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 당신은 가장이고 어른이니까. 사실 나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고생했는데 이렇게 남편의 아들까지 생기니까 너무 기쁘다.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선물이 돼준 셈이지. 그렇지? 응. 이제 책임감 가지고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더 잘하자. 우리 열심히 살아서 빨리 월세에서 벗어나자. 남편은 아기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저는 중학교 시절에 부모님의 여의였어요. 각자 혈혈단신으로 살다가 만났답니다. 결혼 후 저는 출산하고 다니던 인쇄소에서 일을 그만두었고 육아를 하며 할 수 있는 제품 포장 부업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가구를 짜는 몫으로 계속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 식구가 월세가 아닌 전세로 이사하려고 알뜰살뜰 아껴가며 지냈는데 아기한테 들어가는 건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기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은 줄 대강 알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돈이 모이긴 했지만 많이 더디게 모였답니다. 2년 뒤부터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고 저도 부업을 그만두고 인쇄소로 다시 복직했습니다. 사장님이 애엄마인 저를 배려해 주셔서 10시부터 4시까지 일하고 퇴근해서 얼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남편은 하루에 거의 12시간을 일하고 들어와서 적게 일하는 저로서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은 항상 머리카락 사이에 얇게 잘린 나무 조각이 끼어 있었습니다. 여보, 머리 숙여봐. 머리 좀 털어가면서 일하라니까. 나무 조각들 봐라, 엄청나네. 목수가 나무를 끼고 사는 건 당연한 건데 뭘. 마스크는 쓰고 일하는 거지? 분진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잖아. 마스크 쓰고 일하니까 걱정하지 마. 항상 몸을 아껴가면서 일해. 당신의 몸은 한 명의 목숨이 아니라 세 사람의 목숨이라고. 네, 마님. 명심하겠습니다, 여보. 배고프다. 얼른 밥 먹자.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어서 씻고 나와. 우리 아들은 아빠가 왔는데 무엇이나. 승훈아, 아빠 오셨어. 다녀오셨어요 해야지. 얼른 배꼽 인사. 이렇게 수고가 많은 남편과 노력하며 사는 저,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작은 월세방에서 나름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에게 큰 사고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바로 저였어요. 인쇄소에서 일하던 중 불이 크게 나서 전 직원이 대피했는데 저는 회사에서 가장 안쪽에서 일하고 있어 피하던 중 연기를 많이 마셔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소방관 선생님이 화재 진압을 하고 저를 급히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게 되었죠. 의식을 차리자 남편과 아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여보, 깨어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큰일 날 뻔했어. 뭐? 여보, 말하기 힘들지? 억지로 말하려고 하지 마. 내가 간호사 선생님 불러올게. 제가 입을 쉽게 떼지 못하자 남편이 저의 손발이 되어주어 간병해 주어서 다행히 며칠 만에 퇴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더 큰 일을 내고 말았습니다. 기침이 잦은 남편이 피를 토한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남편이 폐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를 어떡하지? 여보, 뭐가 잘못된 거야? 그치? 우리 다른 병원 가보자. 여보, 여기가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제일 큰 병원이잖아. 오지는 아닐 거야. 그러게 몸을 조심했어야지. 당신 몸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 미안해, 여보. 그래도 내가 빨리 낫도록 할게.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항암 치료랑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다잖아. 그것도 확률이 있다고 했잖아. 나을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여보, 내가 당신이랑 아들을 두고 먼저 가겠어? 꼭 이겨낼게. 날 믿어. 남편이 암이라는 말에 저는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이가 저의 태양이자 달이었고 유일한 안식처였으니까요. 가슴에서 요동치고 머릿속은 빙빙 돌며 제 몸마저도 아파졌습니다.
아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루하루 버텨냈는데 그이는 수술을 받고 몸이 많이 약해졌고 뼈만 앙상했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돈을 아낀다고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어요. 암보험은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여기고 무시했답니다. 남편은 아픈 와중에도 돈 걱정을 크게 했습니다. 여보, 병원비는? 다 냈어. 걱정하지 마. 당신 몸이나 생각해. 어떻게 해결했어? 몰라도 되니까 당신 아픈 몸이나 어서 나으라고.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병원비를 낸 거야? 남편이 아프고 나서 걱정도 됐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과 제 몸이 쉬지 못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 감정은 복잡했는데 자꾸 남편이 돈돈거리면서 걱정하는 말을 하니 제가 감정 조절을 못하고 표출하고 말았답니다. 아, 이 남자가 정말 내가 알아서 냈다고. 당신이 지금 돈 걱정할 때야? 그건 내가 할 걱정이니까 당신은 당신 몸이나 신경 써. 큰소리로 말했더니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시선 집중했습니다. 남편은 앙상한 손으로 제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를 뿌리쳤습니다. 지금 손잡을 때야? 이 바보 같은 사람 같으니라고. 여보, 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 미안해. 그놈의 미안하다는 소리 좀 그만해. 아주 지겨워 죽겠어. 오늘 베이비시터가 일찍 퇴근한다니까 그만 일어날게. 알아서 자든지 말든지. 여보, 조심히 가. 밤길 어두우니까 택시 타고 가. 택시비가 있어야 택시 타지. 그렇게 병실을 나왔는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을 모두 다 주워 담고 싶었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배우자가 아프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좋게 좋게 말하면서 간병하는 분들은 정말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지 말아야 하면서도 남편에게 화를 몇 번이나 더 냈습니다. 여보, 밥은 먹고 오는 거야? 그래, 밥 먹었어. 뭐 먹었어? 그냥 밥. 그냥 밥이 어디 있어. 무슨 반찬이랑 먹었냐고. 정말 짜증나게 구네. 그냥 물에 말아 먹었어. 됐어? 남편은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뭘 먹었는지 궁금해하는 건데 저는 쌀쌀맞게 대답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항상 말을 뱉어버리고 후회를 했답니다. 미안. 나도 모르게 말이 먼저 나왔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말해야 하는데 요즘 그게 안 되네. 잠도 못 자고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 여보, 난 다 이해해. 고마워, 이해해줘서. 여보, 항암치료 받는 거 많이 힘든 거 알아. 그래도 계속 잘 버텨줘야 해. 알겠지? 의사 선생님이 몇 번만 더 하면 완치도 가능하다고 했어. 알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낼게. 그이는 앙상한 몸이지만 눈동자만큼은 강렬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보여 반드시 살아남을 거라 믿었답니다. 한편 남편의 병원비는 여기저기서 빌려서 지급했어요. 제 회사 사장님께 부탁해서 기백만 원을 빌렸고 동료들에게도 조금씩 부탁했답니다. 그리고 은행과 이금융권에도 빌렸어요. 암 환자의 병원비는 너무 많이 나와서 빌려도 끝이 없었답니다. 다음 항암치료가 있어서 돈이 급했는데 빌릴 사람도 은행도 없어서 큰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기회를 주시려고 한 건지 은인이 나타났습니다. 남편과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친구가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왔어요. 재수씨, 제가 맞게 찾아왔네요. 어머, 현관씨 오랜만이에요. 결혼해서 잘 사시죠? 아니 그냥. 재수씨, 철민이 지금 많이 아프다면서요. 소식 듣고 찾아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안 그래도 지금 병원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요? 그럼 같이 가요. 남편의 절친과 같이 병원에 갔고 기운 없는 남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재수씨, 수납하러 가시죠. 제가 병원비 빌려드릴게요. 정말요? 네, 어려운 거 알고 찾아온 거예요. 재수씨, 힘내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현관씨. 나중에 꼭 갚을게요. 천천히 갚으세요. 남편 친구가 그이의 항암치료비를 대신 내줘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곧 남편은 항암치료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한 번만 더 받으면 완치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남편을 붙잡고 기뻐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항암 치료비도 남편 친구인 현관 씨가 내줬습니다. 아이고, 친구야. 괜찮냐? 현관아, 고맙다. 고맙긴 뭘.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우리 둘이 고아원에서 형제처럼 자랐잖냐. 난 너한테 뭐라도 다 해주고 싶다. 친구야, 얼른 나와서 이 좋은 세상을 같이 살아보자. 그래, 현관아.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저도요, 현관 씨. 정말 감사해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남편 친구 덕분에 마지막 항암을 받았는데 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는데 봐도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지쳐서 잠들고 저도 옆에서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 나 이제 다 나았어. 뭐? 당신 완치가 된 거야? 그렇다니까.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 전에 하고 싶은 게 있어. 하고 싶은 거? 뭐든 말만 해. 내가 당신한테 막말한 거 너무너무 미안해서 뭐든 다 들어줄 거야. 여보, 짜증내고 화냈던 거 사과할게. 괜찮아. 난 당신 남편이고 가장이잖아. 여보, 우리 바람 쐬러 나갈까? 안 돼. 당신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잖아. 몰래 나가면 되지, 여보. 우리 옥상으로 가자. 남편이 손을 잡고 보채는데 힘이 엄청 강했습니다. 정말 다 나았구나 싶어서 모두가 잠든 밤에 몰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늘은 푸르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뭉게구름은 꼭 솜사탕을 연상시켰고 태양도 강렬했습니다. 여보, 방금 밤 아니었어? 그랬나? 아니야, 당신이 착각한 거겠지. 이상하네. 여보,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그이가 사과하길래 제가 더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나야말로 미안하지. 병원비 때문에 화내고 힘들다고 짜증내고 그랬던 거 진심으로 미안해. 여보,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 아니, 우리가 어디서 만났지? 남편과 저는 처음 만나서 데이트한 날 웃기게도 놀이공원에 갔답니다. 유치하게 범퍼카도 타고 회전목마도 탔어요. 남편이 그날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간 거였어요. 여보, 내가 떠나면 나중에 꼭 내가 도와줄 사람을 찾을게.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떠나긴 어딜 떠난다는 거야. 그이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바로 시커먼 어둠으로 변하더라고요. 순간 꿈인 걸 알게 되었고 여기서 남편을 놓치면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이거 꿈이지? 당신 작별 인사하려고 날 여기로 데리고 온 거지? 안 돼. 못 가. 항암 치료 마지막만 받으면 완치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 떠나겠다니 무슨 소리야? 여보, 미안해. 이미 정해졌대. 하늘이 그렇다네. 여보, 승훈이랑 조금만 참고 있어. 내가 꼭 우리 아내랑 아들을 도울 사람을 찾을게. 안 돼. 가지 마. 꿈속에서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남편을 잡으려고 했지만 제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끙끙 앓던 저는 남편이 하늘에서 흩어지는 걸 보고 나서야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일으켰는데 의사와 간호사들이 와서 남편의 사망 신고를 내리고 있더군요. 김철민 씨 사망시간 7월 8일 밤 11시. 아니에요. 그이는 죽지 않았어요. 보호자분 죄송합니다. 당신 의사잖아. 내 남편 살릴 수 있다고 했잖아. 당장 살려내. 분개하며 소리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이는 영원히 저희 모자 곁을 떠났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치료받던 중 쇼크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뭔지 알겠더군요. 남편 장례를 치르면서 그이의 친구들과 지인들, 저의 지인들이 많이 다녀가셨어요. 제가 돈을 빌렸던 분들은 하나같이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편 친구 현관 씨가 조문객들이 다 빠지고 들어왔는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친구를 떠나보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답니다. 친구야,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 내가 그럼 누구한테 돈을 돌려받니? 재수씨, 빌려간 돈 있잖아요. 그거 이자까지 다 갚으셔야겠네. 여기 제가 문서로 뽑아왔어요. 내가 대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법이라면 사채요?
없어 보이게 사치가 뭡니까? 좋은 단어를 두고. 하여튼 재수 씨가 빌린 돈의 이자까지 다 하면 이 금액을 주셔야 합니다. 현관 씨, 사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쉽게 빌려준 거예요? 남편하고 절친이라서 도와준 거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빌려준 거라 했는데 왜 공짜로 주는 거라 생각을 하시지? 갚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당장 돈도 없고 이 많은 이자를 다 드리진 못하겠네요. 원금만 갚을게요. 재수 씨, 일단 부의금 함 좀 열어봅시다. 얼마나 들어왔는지 좀 보자고요. 안 돼요. 그 돈은 남편 장례식 비용으로 써야 해요. 현관 씨 이러지 마세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남편 절친이 이렇게 나오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냥한 얼굴이었던 사람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 야수 같은 얼굴로 겁을 주더라고요. 재수씨,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내가 돈을 빌려준 이유가 뭔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네? 현관씨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무서워지잖아요. 아이고 귀여워라. 겁먹은 얼굴도 예쁘네. 재수씨, 영채씨, 우리 둘이 연애합시다. 나 사실 영채씨 처음 봤을 때 반했어요. 돈 빌려주러 온 이유도 철민이 때문이 아니라 영채씨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이봐요 현관씨, 절친 아내한테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예요? 게다가 현관씨도 결혼하셨잖아요. 아니, 맨날 밥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영채씨, 나랑 1년만 사귀면 내가 빚을 안 받을게. 대신 내가 원할 때마다 만나줘요. 낯간지럽게 데이트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호텔에서만 보면 되니까. 누구한테 들킬 일은 없어요. 미친 짐승 같은 놈. 저는 현관씨의 뺨을 갈겼습니다. 그러자 바로 저의 뺨을 갈기더군요. 이봐요 영채씨, 내가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으면 당신도 날 존중해야 할 거 아니야. 친구 마누라한테 잠자리 하자고 하는 미친 소리를 하는 게 존중하는 태도야? 영채씨, 너 사채업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알아. 아주 잘 알지. 그래서 사채만큼은 쓰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사채업자인 줄 알았으면 돈 받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받았잖아. 그러니까 영채, 너는 내 거야. 말도 안 돼, 비열한 자식. 돈 갚을 테니까 당장 꺼져. 장례식 끝나고 갚는다고. 사흘치 이자까지 다 갚아야 한다. 아니면 너 사는 거 많이 괴로워질 거야. 그러니까 나랑 연애하는 거 잘 생각해봐. 마당 쓸고 돈도 줍고 얼마나 좋겠냐. 그럼 이만 간다. 철민이의 명복을 빌고. 남편 친구놈은 완전 양아치였습니다. 처음부터 불순한 마음으로 남편 병원비를 내줬던 겁니다. 남편이 잃고 슬퍼하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던 순간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자리를 바로 찾아다녔어요. 시간제 알바로 식당을 구해서 가부를 먼저 부탁했어요. 사장님, 아들이랑 당장 월세집에서 쫓겨날 판이에요. 제발 가불 좀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정이 따가지네. 월세가 얼만데요? 그리고 애 어린이집 비용도 있어야 하잖아요. 얼마나 가불해줘야 하는지 계산해봐요. 오늘 돈 줄 테니까 대신 일을 열심히 해줘야 합니다. 네, 그럼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도와주는 분을 또 만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월세를 냈고 이틀 뒤엔 어린이집 비용을 냈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누군가 식당에 저를 찾아와서 곤란하게 했습니다. 우리 재수씨 일 열심히 하네. 그렇게 벌어서 내 돈 갚으려고? 여긴 어떻게 찾아왔어요? 저 일하는 중이니까 나가주세요. 남의 돈 빌리고 배짱 튕기네. 야, 내 돈 처먹고 두 다리 뻗고 잠이 오지? 난 돈 잃고 화가 나서 잠을 못 자. 그런데 나가라고? 이 식당을 싹 다 뒤집어 엎어줄까? 돈 갚을 테니까 나중에 이야기해요. 제발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잠깐 밖으로 나와. 잠깐이면 되니까. 사장님 눈치를 보며 얼른 밖으로 나갔고 현관 씨에게 두 손을 빌었습니다. 현관 씨, 내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기다려주세요. 돈을 매달 나눠서 갚을 테니 양해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우리 연애하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원할 때마다 만나서 사랑하면 되는 거라고. 현관 씨 정말 왜 그래요? 하늘에서 철민 씨가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현관 씨 아내가 임신 중이라면서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게 어디서 웅계를 둬? 야, 네가 처녀라도 되냐?
아줌마가 연애하자고 하면 얼싸 좋다 하고 받아들일 것이지 왜 이렇게 튕겨? 왜? 내가 네 스타일이 아니야? 정말 더러워서 들어주기 힘드네요.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요. 매달 원금과 이자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좋아, 그럼 따박따박 잘 갚아봐. 하루라도 밀리면 내가 찾아와서 당신의 일을 망쳐버릴 테니까. 매달 15일에 입금할게요. 그때가 월급날이니까. 얼마나 가나 보자고. 결국엔 나랑 연애하게 될 거야. 아, 영채야,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를 나눠주거든? 난 그걸 일주일 내내 참았다가 혼자 몰래 먹었었다. 참았다가 먹는 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 그럼 내가 참고 기다릴게. 꺼져 이 자식아. 다음에 또 그따위 말을 하면 이빨을 다 깨부술 거야. 오늘은 그만 갈게. 얼마나 몸으로 힘들게 일할지 두고 보자고. 현관 씨가 그렇게 지저분한 말을 하고 떠나고 식당에 들어가서 사장님께 혼이 났습니다. 저 때문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나갔다며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하셨어요. 다음 달 15일에 현관 씨에게 갚기로 한 돈의 일부와 이자를 입금했습니다. 다행히 조용히 가만히 있어서 공경에 처하진 않았어요. 매달 식당에서 일하며 아들을 키워가며 바쁘게 살았는데 저도 다른 기술 하나를 배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조금 더 크면 투잡을 해도 될 것 같아 택시 자격증에 응시하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은 운전을 안 하지만 인쇄소에서 일할 때는 트럭부터 소형차까지 다 몰고 다녀서 운전은 자신 있었습니다. 틈틈이 공부해서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고 교육을 받으러 다녔답니다. 그 사이 현관 씨에게 매달 입금을 해줘서 식당과 집에 찾아오는 일은 없었네요. 그런데 투잡을 하려던 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떠나신다고 해서 당장 일할 곳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택시 회사에 면접을 보았고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주간 교대 시간에 택시를 받아 돈을 벌다가 아들이 하원하면 그대로 택시를 세워두기가 아까웠어요. 그래서 아들 간식을 먹이고 조수석에 태우고 2시간 정도 더 일했답니다. 승훈아, 엄마랑 드라이브하는 거 재밌지? 응, 재밌어. 손님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즐겁고 나한테 사탕 주는 손님들도 좋아. 다행이네. 엄마, 저기 할아버지 손님이 손흔 들어. 그러네. 그러면 저 손님 태우고 드라이브 가자. 택시를 어르신 앞에 세우고 태웠습니다. 에이, 조수석에 웬 꼬마 천사가 앉아있나? 어르신, 제 아들입니다. 귀엽죠? 그러네요. 엄청 사랑스럽게도 생겼네. 이름이 뭐냐? 승훈이요. 5살이에요. 승훈이가 작게서 엄마랑 같이 드라이브 하는구나. 녀석 참 보기 드문 꼬마로구나. 자, 여기 할아버지가 초콜릿 줄 테니 받아라. 와, 초콜릿은 손님한테 처음 받아봐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래, 만나게 먹어라. 택시 손님들은 대부분 반갑게 제 아들에게 말을 걸어주셨는데 어르신은 더더욱 많이 웃으며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기사 양반이 고생이 많네요. 택시를 몰고 다니면서 아들을 돌보는 걸 보니 맡길 사람이 없는 거겠죠? 아, 네. 어린이집에서도 하루 종일 애를 봐주지 않아서요. 베이비시터는 너무 비싸고 해서 2시간 정도만 같이 택시를 탑니다. 그래도 엄마라는 사람이 지혜로워서 이렇게 아들을 잘 보시려는구려. 그러고 보니 누굴 많이 닮았네. 내가 아는 사람이랑 참 많이 닮았어요. 누구요, 어르신? 그건 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어르신을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교대 시간이 되어서 회사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손짓하며 뒷좌석에 어르신이 놓고 간 물건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가방! 할아버지가 가방을 두고 내렸어. 어머, 그러네. 내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차를 돌려서 찾아드릴까? 어떡하지? 저는 어르신이 대충 어느 골목으로 향했는지 알 것 같아서 택시를 유턴했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지나가는데 어르신이 보이지 않더군요. 차에서 내려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분실물로 맡기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방을 한번 들어봤더니 엄청 무겁더라고요. 가방을 살짝 열어봤더니 5만원권 지폐가 다발로 있었어요. 못해도 억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순간 욕심에 사로잡혀 머릿속으로 여러 그림을 그렸습니다.
집에 가서 가방을 숨기고 택시 회사에 가서 교대하고 집으로 돌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가방에 뭐가 들어있어? 아, 중요한 거 할아버지의 옷들. 엄마가 나중에 찾아드려야겠다. 승훈아, 우리 잠깐 집에 들렀다가 나오자. 택시를 끌고 집 앞에 내려서 가방을 숨겨두고 다시 택시에 올랐습니다. 아들이 왜 집에 두고 오냐는 질문에 직접 찾아드릴 거라고 둘러댔어요. 그리고 택시를 반납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어르신이 분실물 신고를 했으면 바로 회사에서 전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핸드폰만 쳐다보다가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어르신은 돈가방을 찾는 신고를 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이 돈으로 아들과 둘이 살 집을 마련하는 상상을 했어요. 가슴이 쿵쿵 뛰더군요. 그때 남편이 생각이 났어요. 그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 꿈속에 나와 저와 아들을 도울 사람을 보내겠다는 말이죠. 지금 방에 있는 가방의 돈이 어쩌면 남편이 보내준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며칠 동안 돈가방에 손을 대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던 중 택시 운행 중 손님을 태웠는데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지수씨, 안녕? 현관씨, 여긴 어떻게 나를 미행했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무슨 개소리라는 거야? 여기 우리 동네야. 택시 잡아 탄 거라고. 죄송해요. 놀라서 아무 말이 막 튀어나왔어요. 뭘 그렇게 놀래. 누가 잡아먹나. 돈을 잘 갚고 있어서 찾아가지 않고 있었는데 조금 보고 싶더라. 자기는 어땠어? 그동안 나 안 보고 싶었어? 지금이라도 내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은 거 아니야? 현관씨, 어디로 갈까요? 택시에 블랙박스 있는 거 아시죠? 영상이랑 목소리 다 녹음됩니다. 내가 그런 거 무서워할 사람으로 보여? 블랙박스야 부수면 그만이지. 호텔로 가자. 저는 뒤를 돌아 화를 냈습니다. 호텔로 가서 뭘 하려고요? 내가 따라갈 것 같아요? 짐승 같은 놈. 아이고, 이 아줌마가 김칫국을 먹네. 호텔에 자빠져 잠만 자는 곳인 줄 알아? 오늘 호텔 식당에서 약속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 아, 그런 거라면 갈게요. 안전벨트 하세요. 알았어. 나도 날 그렇게 싫어하는 여자랑 계속 잘해보고 싶은 마음 없거든. 그래도 혹시라도 마음이 변하면 조용히 하세요, 손님. 그러지. 현관씨가 아주 심하게 찝쩍거리지 않아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물론 택시에서 내리면서 자기 제안을 잘 생각해보라고 또 짓거리긴 했습니다. 돈가방을 줍고 일주일 만에 단단히 각오하고 아들과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어르신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승훈이랑 기사님이잖아요. 나 두 사람 기억해. 어르신,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여기 가방이요. 저는 돈가방을 집에 두고 흑심을 품었지만 아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려 돈가방을 돌려드리려고 돈가방에 있던 어르신의 신분증을 보고 찾아왔답니다. 그거 그냥 가지지 그랬어요. 네? 무슨 말씀을... 제가 이 돈을 어떻게 가져요? 주인이 있는 돈인데요. 어르신, 늦게 와서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기분이 상하긴 난 신고도 안 했는걸. 아무튼 잘 왔어요. 저기 이 여사님, 여기 젊은 엄마랑 꼬맹이한테 밥 좀 차려주세요. 배가 아주 많이 고플 겁니다. 화 안 나셨어요? 내가 왜? 돈은 찾았고 손님들도 왔는데 오히려 기분이 좋지. 어서들 같이 밥 먹읍시다. 들어와요. 승훈아, 어서 와라. 어르신은 저희를 보고 엷은 미소를 보이며 돈가방을 받아들었고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사과드렸어요. 어르신, 사실 돈을 보고 욕심이 나서 잠시 돈가방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져가 보니 갖지는 못하겠죠? 네, 잠시 욕심을 부렸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순수한 사람인가 아니면 똑똑한 사람인가? 둘 다 아니에요. 멍청하고 아둔한 사람이죠. 바로 찾아드렸어야 했는데. 됐어요. 가방 이야기 그만하고 식사해요. 맛있는 반찬들이 많았지만 저는 밥이 거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잘 먹는 걸 보기만 했죠. 식사가 끝나고 돌아가려는데 어르신이 저를 불러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기 승훈 엄마, 내 운전기사 한번 해볼라우? 네? 내 운전기사가 얼마 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다니는데 영 불편하네. 내가 운전하기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말이에요. 승훈이랑 내 집에 들어와서 지내면 어떻겠어?
여기 가정부 여사님도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르신 진심이세요? 난 기사가 필요하고 그쪽은 더 나은 일자리가 필요하니 우리 둘이 서로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여기서 지내도 돼요? 남는 게 방인데 안 될 이유가 있나? 하늘이 저에게 주는 아주 큰 기회였습니다. 어르신은 제철회사 회장으로 은퇴하신 분이었고 재력이 어마어마한 분이었어요. 또 개인 운전기사를 하면 월급도 배로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제 아들이 집에 있는 동안은 가정부 여사님이 돌봐주실 거라며 저에게 편하게 일을 하라고 했답니다. 좋아요, 어르신. 아니,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오케이, 그럼 계약 끝. 바로 외출합시다. 내가 말 놓아도 되지요? 네, 그럼요. 승훈이는 집안에 놀이방 있으니까 거기서 놀라고 하면 되니까 바로 나가지. 네, 회장님. 그날 회장님의 볼일을 보실 곳을 돌아다녔고 마지막엔 저희 집에 갔습니다. 짐을 나눠서 챙겨 회장님 댁으로 나르라고 하셔서 비싼 외제차에 아들 짐을 실었어요. 다 실었냐, 은채야? 네? 은채요? 아이고, 내 실수. 미안. 그러고 보니 자네 이름을 모르는구만. 이름이 뭔가? 이영채라고 해요. 이름도 비슷하구만. 네? 누구랑요? 아니야, 그냥 무시해. 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승훈이가 기다리겠어. 네, 회장님. 이상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을 댁까지 모셔다 드렸고 저도 그날부터 회장님 댁에서 지내기 시작했답니다. 승훈이는 넓은 집에서 살게 되니 엄청 좋아했고요. 돈가방의 유혹에 뒤늦게 돌려줬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양심에 찔리지만 그래도 하늘이 주신 복이라 생각하며 현재를 누리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월세방을 오가며 짐을 조금씩 날라서 나흘 만에 완전히 방을 빼버렸습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다니며 일했는데 너무 편해서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이 죄송할 정도였습니다. 4개월 동안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가정부 여사님을 도와드리거나 아들과 붙어서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을 모시고 식당으로 모시고 갔어요. 저는 차에서 대기했고 회장님이 지인과 식사를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잠시 주차장으로 나와 바람을 쏘이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툭툭 치길래 회장님인 줄 알고 돌아봤더니 현관 씨였습니다. 재수씨, 아유 좀 살만한가 봐. 돈도 잘 붙이던데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 돈 잘 붙이고 있으니까 괜히 말 걸지 마세요. 가던 길 가시죠. 이 집애가 그동안 안 찾아갔더니 아가니 배 밖으로 나왔나? 그만하고 갈 길 가시라고요. 돈은 매달 15일마다 잘 붙이고 있으니까. 아쭈 기고만장해진 거 보니 어디서 돈 많은 노인네라도 꼬셨나 보지? 그 순간 회장님이 지팡이로 현관씨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이놈의 양아치 뭐하는 놈이야? 야 임마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야? 이 놓친애가 돌았나? 진짜 맞네. 야 재수씨, 나랑 연애하는 거 싫으면서 이런 꼬부랑 놓친애랑은 연애가 되냐? 이거 완전 취향 독특한 기집애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이놈 오늘 머리에 빵꾸가 나도록 맞아봐라. 이 놓친애가 한 대 맞아주니까 내가 만만한지 하나 보네. 이봐 놓친애, 나는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사람을 아주 찰지게 잘 때리는 사람이야. 그래 해봐. 덤벼보라고. 현관씨가 주먹을 쥐자 회장님 지인이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현관씨가 90도로 절을 했습니다. 현관이 아니냐? 너 요새도 사채놀이 하냐? 회장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너 아직도 양아치처럼 사는 거냐? 그냥 소소하게 대법을 하는 겁니다. 오갈 데 없는 돈 받아줬더니 허라는 일은 안 하고 못된 짓만 골라 하더니 네가 뭐 그렇지. 네 놈은 고쳐 써먹지 못하는 놈이니 그러려니 하겠는데 지금 내 친구한테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저 운전기사한테는 왜 시비를 걸었냐? 알고 보니 회장님의 지인은 과거 주먹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오래전에 손 씻고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분이었답니다. 현관씨가 엇나가는 걸 붙잡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다시 탈선해서 이러고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인 어르신은 당장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하게 군 거 용서해 주세요. 은채가 진 빚이 얼마야? 은채 말고 영채. 한 2천 남았습니다. 거지 같은 놈이군. 이자로 피 빨아먹는 얌체꾼. 내가 그 돈 당장 줄 터이니 영채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네?
아, 네, 돈만 주시면 사라지겠습니다.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로 현관 씨에게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자는 제가 줬습니다. 아, 이영채 씨 왜 때려요? 마지막 이자다 이 개자식아. 다시는 우연히도 만나지 말자. 아니 우연히 만나도 아는 척하지 마라. 네, 알겠어요. 회장님 지인이니 제가 뭘 도와하겠습니까?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회장님 덕분에 귀찮은 존재와 더는 엮이지 않게 되었답니다. 회장님 댁에서 지낸 지 1년이 다 되어갈 때쯤 비밀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회장님 자녀들이 모두 찾아와서 회장님 생신을 축하하는데 은채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아버지, 우리 막내 동생은 은채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 녀석이 하늘에서 아버지를 많이 축하하고 있을 겁니다. 이 자식은 왜 은채 이야기를 꺼내고 그러냐? 괜히 슬퍼지려고 하잖아. 아버지, 저 깜짝 놀랐어요. 운전기사님 말이에요. 우리 은채랑 많이 닮았던데. 그러냐? 난 잘 모르겠던데. 임마 밥이나 먹자. 다들 숟가락 들어. 저는 옆방에서 이야기를 듣고 회장님이 절 왜 은채라고 불렀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픈 사연을 가슴에 안고 지내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회장님 가족들이 떠나고 괜히 물어보고 싶었어요. 회장님, 아까 일부러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돌아가신 따님이 있다고요? 아이고, 별걸 다 들었구먼. 제가 따님과 닮아서 잘해주신 거예요? 우리 딸이랑 안 닮았는데. 우리 딸이 훨씬 더 예쁘네. 당연히 그렇겠죠. 아무튼 가슴 아픈 일이 저만 있는 게 아니네요. 저도 남편을 떠나보내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요. 원래 이승에 남는 사람만 미안한 법이지.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 영채 씨, 내 딸이나 자네 남편이라 하늘에서 아주 행복하고 아늑하게 지낼 거야. 그러니 세상 떠난 사람 이야기는 그만하세. 아, 네, 회장님. 앞으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게요. 얼마 뒤에 회장님이 자녀분들과 베트남 여행을 가신다고 했어요. 거기 음식도 맛있고 바다도 좋다고 하시면서 들떠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차로 공항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영채야, 그만 가라. 이제 아들이랑 딸이 올 거야. 네, 아빠. 뭐? 아, 죄송해요. 회장님이 저희 아빠를 닮으셔서 저도 모르게 그만. 참 싱겁긴. 잘 들어가. 승훈이 심심하지 않게 잘 놀아주고. 네, 회장님. 저는 돌아서서 차를 타려는데 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은채야, 잘 다녀오마. 네, 아빠. 잘 다녀오세요. 저와 회장님은 눈을 마주치고 주름을 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들어가는 회장님을 보고 차에 올라타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회장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회장님이 없는 집에서 지내는 며칠의 시간은 많이 허전했습니다. 진짜 아빠를 다시 만난 것처럼 기다려지고 보고 싶고 그랬답니다. 일주일이 어찌나 안 가던지 맨날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흘 뒤 집에 회장님의 변호사라는 분이 오셨어요. 저에게 볼 일이 있다며 찾아오셨답니다. 이영채 씨?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겠네요. 회장님 가족들이 베트남에서 요트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모두 돌아가셨고 회장님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네? 회장님 가족들이 돌아가셨다고요? 저도 3시간 전에 연락받았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저랑 같이 비행기를 타시죠. 무엇을 대비하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변호사님을 따라 베트남으로 날아갔습니다. 제 아들 승훈이도 회장님이 뵙고 싶다고 같이 가자고 졸라서 데려갔답니다.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찾아갔더니 회장님은 의식이 없었어요. 어쩜 좋아요, 회장님. 이렇게 사고가 나면 어떡해요. 일어나세요. 같이 집으로 돌아가요. 영채 씨, 회장님이 생전에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영채 씨까지 유산을 물려받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자녀분들이 돌아가셨으니 만약 회장님이 여기서 돌아가시면 회장님의 유산은 모두 영채 씨가 물려받게 됩니다. 제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 제가 왜 유산을 받아요? 그리고 변호사님은 환자를 앞에 두고 그런 말이 나와요? 돈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가망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온 겁니다, 영채 씨. 변호사에게 화를 낸다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 더는 화내지 않고 회장님을 지켜봤습니다. 이틀 동안 기다리다가 변호사가 존엄사 결정을 했다며 호흡기를 떼려고 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호흡기를 떼요? 회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존엄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 돼요. 그럼 딱 하루만요. 할아버지가 내일 깨어나실 거예요, 아저씨. 제 아들까지 부탁했더니 딱 하루만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정말로 회장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채 왔구나. 그리고 승훈이도 왔네. 은채야,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아빠 정신이 들어요? 그래요, 나예요. 나를 떠난 딸이 다시 돌아오니 기분이 무척 좋구나. 나도요, 아빠. 이제 정신이 드는 거죠? 의식불명 그런 거 아니죠? 그럼 멀쩡하게 깨어났잖아. 은채야, 우리 둘이 산책이나 할까? 회장님, 아빠 괜찮겠어요? 아이고, 괜찮다니까. 딸내미여서 바닷가 모래사장을 밟으러 가보자고.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태양이 얼마나 찬란하던지 햇발이 사방으로 퍼져 있었어요. 눈이 부셔 손으로 차양을 만들어 가까이 있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와, 바다가 예뻐요. 은채가 저 바다에 빠져서 세상을 떠났단다. 네? 내가 딸이 그리워서 여기로 여행 오자고 자식들한테 빌었어. 그래서 온 거야. 정말요? 그런데 자식들이 전부 다 떠났구나. 죄송해요.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영채야,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우리가 어떻게 인연이 된 줄 아니? 내가 일부러 네 택시에 돈가방을 두고 내렸다. 왜냐고 묻는다면 딸이 생각났었거든.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너와 정을 붙이고 지내고 싶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가 돈가방을 들고 돌아오기만을 고대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짜잔 하고 너와 네 아들이 내 집에 왔지. 그럼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아빠,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 헤어져야겠구나. 나도 내 자식들을 따라갈 거거든. 먼저 하늘에 떠난 아들 딸하고 오래전에 먼저 떠난 막내딸 은채를 보러 말이야. 아빠, 제가 은채처럼 딸이 될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빠, 어서 병원으로 돌아가요. 나는 못 돌아간다. 영채야, 잠시지만 아주 행복했다. 네 덕에 오래전에 떠난 딸을 다시 만난 기분이었어. 내가 남긴 유산은 네가 다 가져가야겠구나. 그 돈으로 승훈이랑 행복하게 살거라. 회장님, 아빠, 가지 마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회장님은 눈앞에서 점점 멀어지더니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지더니 사라지셨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잡고 뒤흔들어 고개를 들어 올렸더니 바닷가 모래사장이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었고 생생한 꿈을 꾼 거였어요. 영채씨, 괜찮아요? 주무시면서 우시던데. 네? 잤다고요? 그럼 꿈이었나? 또 꿈이었구나. 시간이 됐습니다, 영채씨. 이번에도 작별이네요.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왜 다 떠날까요? 유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슬프고요. 그만 보내드리세요. 그게 회장님의 뜻이니까요. 고개를 돌려 회장님을 보았는데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꿈속에서 작별 인사만 했네요. 곧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두 호흡기를 뗄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회장님이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해놨으니 보내드려야 하는 게 맞긴 한데 제 손이 회장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식 없는 회장님을 더 붙잡을 수 없으니 놓아드리기로 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호흡기를 떼자 기계음이 길게 삐 소리를 냈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아빠라고 불러드리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꿈에서나마 작별 인사를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걸 막지 못하고 마음껏 흘려보냈습니다. 눈물이 두 뺨에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데 불어 닥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는 걸 감추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국에 와서 회장님과 가족들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변호사님이 절차대로 유산을 받게 해주셔서 대저택의 주인이 되었답니다. 참 인생이 이렇게도 바뀌네요.
남편 치료비가 없어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부자가 되었죠. 저는 가장 먼저 돈을 빌려주셨던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돈을 2배로 갚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집 말고 있는 재산들은 회장님의 지인인 자선단체 회장님을 만나 모두 기부의 뜻을 전했답니다. 큰 집 하나로도 넘치는 선물이니 다른 건 모두 힘든 사람을 위해 쓰이는 게 좋겠더라고요. 현재 아들과 대저택에서 살고 있으며 가정부 여사님도 여전히 함께 지내고 있어요. 회장님, 아니 아빠가 고이 잠드시도록 사연의 글을 민들레 홀씨로 허이허이 하늘로 올려드리고 싶네요. 곁에 있는 인형과 따뜻한 날들을 보내시고 포근한 잠을 이루시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